안녕하세요. 신지우입니다. 저는 전 세계의 미스터리한 사건 사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999년 10월 9일 장소는 경남 진주였습니다. 11살의 딸을 키우는 엄마는 저녁 7시 30분쯤 의문의 전화 한 통을 받고 외출하는데요. 이게 엄마의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야기를 들어보면 할머니와 손녀가 저녁을 먹으며 TV를 보고 있었다 그래요. 보험 설계사로 일하던 엄마는 일 때문에 퇴근 이후에도 고객을 만나러 나가야 하는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날도 보험 관련 일로 전화를 받았던 것 같아요. 평소 같으면 딸은 엄마에게 가지 말라고 보탰지만 이날따라 TV를 보는데 정신이 팔려서 그렇게 붙잡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도 엄마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2시간이 지난 밤 9시 30분쯤 딸이 먼저 엄마에게 전화를 해봤는데 연락이 되지 않았거든요. 엄마는 아무리 늦어도 밤 10시까지는 항상 들어오던 사람이었습니다. 늦으면 늦는다는 전화도 꼭 해왔어요. 하지만 밤늦도록 아무 연락이 오지 않는 엄마를 기다리다 딸이 먼저 잠에 들었거든요. 그러다 새벽 2시쯤 집으로 전화가 오는 거예요. 딸이 받았습니다. 누구냐고 계속 물어봤는데 전화를 건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몇 초 뒤에 끊었다는 거죠. 어린 나이에도 딸은 엄마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는 걸 직감했어요. 다음날 아침에도 엄마는 오지 않았습니다. 가족은 근처 파출소를 찾아가 신고를 했죠. 그런데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대로 8개월이 지난 거예요. 2000년 6월 피해자 집에서 여기가 20분 떨어진 의령의 도로변입니다. 백골 사체가 발견됐거든요. 최초 발견자는 근처에 사는 지역 주민인데 치매 환자인 어머니가 집을 나가서 찾으러 다니다가 우연히 여기서 썩은 냄새를 맡고 시신을 발견한 거죠. 조사 결과 백골 사체는 진주에서 실종된 엄마로 밝혀집니다. 대체 이 엄마에게는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났고 왜 시신으로 발견된 걸까요? 그날 누구의 전화를 받고 나갔는지가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 자세한 이야기 알아봐야겠죠? 다음 내용이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백골 시신은 8개월 전 실종된 박정자 씨였습니다. 이미 시간이 오래 지나 백골화됐기 때문에 사인은 정확히 알 수 없었어요. 대신 유골에서 몇 가지 특이한 점이 발견됩니다. 머리와 몸이 떨어져 있었고 신발이 없는 상태였다는 거죠. 옷도 말려서 올라가 있었고 두개골은 둔기에 맞아 파인 흔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 두개골에 의한 손상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그럼 이 두개골 손상이 사고로 생겼는지 아니면 누군가의 고의로 생겼는지를 알아야 될 텐데요. 시신이 도로변에서 발견됐으니까 뺑소니 사고가 있었고 운전자가 시신을 유기하지 않았는지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니 교통사고를 당하면 보통 사람은 차 높이 부분인 골반 주변에 큰 손상을 입게 돼요. 하지만 이 시신의 골반은 깨끗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자살의 가능성인데요. 머리를 다쳤으니까 정확히는 투신의 가능성이 될 겁니다. 그럼 예전부터 이런 선택을 할 만한 어떤 징후가 있었는지 알아봐야 되는데 사망한 여성 주변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자신의 아이를 위해서라면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는 생활력 강한 여성이었고 매사에 밝았기 때문에 자살의 가능성은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사고나 자살이 아니라면 남은 건 타살인 거죠. 시신 상태로 봤을 때도 이게 가장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사진에서 보이는 대로 두개골이 깨진 모양은 절대 구르거나 넘어져서는 생길 수 없는 형태예요. 뭔가의 강한 충격을 인위적으로 받아야만 생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몸과 머리가 분리되어 있었다는 점도 중요해 보이거든요. 시신은 시간이 오래되면 힘줄과 근육이 부패하면서 저절로 분리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두개골의 흔적을 봤을 때 이 경우는 토막살인도 염두해 봐야겠죠. 가장 수상한 건 옷이에요. 말려 올라간 데다가 신발은 없다는 겁니다. 옷의 상태는 사망 당시 피해자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추정하는 좋은 단서가 되거든요. 말려 올라가 있었다는 점에서 성범죄를 생각해 볼 수 있죠.
아무리 야생 짐승이 시신을 훼손해도 옷을 벗길 수는 없습니다. 찢으면 찢었을 거예요. 누군가 시신에 의도적인 행동을 한 겁니다. 신발이 없다는 건 피해자가 제3의 장소에서 사망한 뒤 이 발견 장소까지 옮겨졌을 가능성을 보여주는데요. 살아있는 상태에서 이동했어도 이미 신발은 벗은 상태, 그러니까 최초 범행은 실내였을 가능성이 커지죠. 여기까지 시신 상태를 봤을 때 타살의 가능성이 가장 유력해 보이거든요. 범인이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럼 여기서부턴 범인의 윤곽을 어떻게 그려야 될까요? 먼저 사라지기 전 소지품과 발견 당시 소지품을 비교해 봐야 됩니다. 사라진 건 휴대전화밖에 없었어요. 신분증과 금팔찌, 현금은 남아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단순 강도의 범행은 아닌 것 같습니다. 범인이 시신을 유기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는 이 피해자의 신원을 숨겨야 할지 이 필요성을 따져본다는 거예요. 만약 신분증이 사라졌으면 범인은 스스로를 피해자의 사망이 알려지는 순간부터 의심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일 겁니다. 면식범이 되는 거죠. 하지만 신분증은 가져가지 않았어요. 적어도 가까운 사이는 아닐지도 모릅니다. 주변 사람들은 박정자 씨가 너무 착하고 싹싹한 성격이라 누구에게 원한을 사지는 않았을 거라고 증언했거든요. 다시 종합해보면 그런 범인의 목적은 돈이 아니라 성범죄였고 그 대상으로 자신은 피해자를 약간이나마 알지만 피해자는 자신을 모른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가능성이 다시 생깁니다. 여기서 다시 또 중요해지는 것 중 하나, 박정자 씨의 직업이죠. 보험 설계사라는 거예요. 이름과 전화번호를 노출할수록 유리한 직업이라 이런 직종은 만나는 사람마다 명함을 돌리고 신문에 광고를 내기도 하죠. 범인은 어딘가에서 박정자 씨의 연락처를 보고 접근해온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사건 수사가 시작되면 가장 먼저 알아보는 몇 가지가 있는데 피해자의 신원과 사망 원인 그리고 사망 전 행적이죠. 박정자 씨는 1999년 10월 9일 저녁 7시 30분에 전화를 받고 나갔다가 사라졌습니다. 이 전화를 건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 사람이 현재로선 가장 범인에 가까워 보입니다. 이 사람을 찾아야겠죠. 1999년 10월 9일 7시 30분 딸은 분명히 엄마가 전화를 받은 뒤 외출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전화 내용도 구체적이었어요. 딸이 엄마 통화 내용을 옆에서 이렇게 듣는 게 취미였다고 합니다. 박정자 씨가 지금 시간에는 택시도 다니지 않아 나갈 수 없으니 차라리 남편 사무실에서 보자고 했어요. 그러자 전화를 건 상대방은 자기도 바쁘니까 남편 사무실까지 갈 상황은 아니니 시내로 나오라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박정자 씨는 보험금을 언제 줄 건지 물어봤고 시내까지 나가긴 하겠지만 아주 잠깐밖에 있을 수 없다는 이런 내용의 통화였다는 거죠. 다행히 딸이 자세한 통화 내용을 기억해서 많은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었어요. 보험금 이야기가 나왔으니 전화를 건 사람은 박정자 씨와 보험으로 알게 된 사이였을 겁니다. 남편 사무실에서 보자, 하지만 바쁘니 못 간다 이런 이야기가 오간 것을 봐선 아마 전화를 건 사람도 박 씨의 남편을 알고 남편 사무실도 안다는 거예요. 면식관계죠. 남편은 화물차 운전기사들에게 일거리를 소개해주는 중개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영업 실적을 위해 남편 사무실을 찾는 화물 운전기사들에게도 보험 영업을 했었거든요. 그럼 이 화물기사 중 범인이 있을 가능성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이런 생각을 해도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이상하게 경찰이 수사할 생각을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족이 답답했죠. 하는 수 없이 박 씨의 어머니와 남동생이 진주경찰서장과 강남지방경찰청장에게 수사를 촉구한다는 진정서를 제출했어요. 2주 후에 진정서가 접수됐다는 연락과 진주경찰서에서 빠르게 수사에 임하겠다는 대답이 왔거든요. 아래 대답을 보면 11월 26일 진주경찰서 수사과 형사계에서 임의로 진술한다고 돼 있으니까 적어도 11월 26일부터는 수사가 진행됐을 겁니다. 그런데도 시신이 발견될 때까지인 8개월 동안 보여준 게 없었다는 거죠. 심지어 시신도 동네 주민이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시신이 발견되기 전
경찰을 기다리고만 있을 수는 없던 박 씨의 남동생은 누나 지인들에게 연락을 돌렸어요. 행방을 물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여기서 뜻밖의 사실을 듣게 됩니다. 화물 기사 중 박 씨를 좋아하던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군지 물어봤더니 탁씨라는 남성입니다. 이 사실은 이미 마을에도 소문이 나 있던 상태였어요. 경찰도 뒤늦게 수사에 들어가면서 탁씨와 1년간 남편 사무실에서 소개를 받은 모든 화물 운전기사들을 조사했거든요. 하지만 박씨의 시신이 발견되기까지 8개월 동안 정작 용의자 특정은 못했다는 겁니다. 대체 어디서부터 수사가 잘못됐냐는 거예요. 이 사건은 경찰이 제때 초동 수사를 하지 못해서 미제로 남은 대표적인 사건이에요. 조사 처음부터 끝까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대체 왜 8개월 동안 수사를 못했는지 궁금한데요. 아무 이유 없이 가만히 있는 경찰은 사실 없어요. 초기 수사 설정을 잘못해서 생긴 일이었던 겁니다. 박 씨가 실종되자 남편과 남동생이 파출소에 신고하러 갔을 때 파출소에 있던 경찰은 가출 신고서를 작성하라고 했어요. 이유가 이상하거든요. 가족이 범죄의 가능성도 있고 분명 실종이라고 말을 하는데 경찰이 그랬다는 거죠. 실종으로 처리되면 우리 골치 아파진다면서 가출로 접수해주면 자기들이 찾아볼 수는 있으니 그렇게 해달라고 남편과 남동생을 계속 설득했다는 거예요. 가족은 하는 수 없이 빨리 박 씨를 찾고 싶으니까 경찰 말대로 가출 신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왜 가출로 신고를 해야 되는지 경찰이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는 게 아니라 실종으로 접수되면 지들이 골치 아프니까 가출로 접수해달라는 거예요. 당연히 실종됐다는 말 한마디에 경찰이 바로 수사팀 꾸리거나 출동하는 건 사실 아닙니다. 기본적인 확인을 통해서 범죄의 정황이 보여야 그렇게 되는 거죠. 문제는 대답이에요. 골치가 아프다는 겁니다. 경찰이 할 수 있는 말은 아니죠. 여기 파출소 사람들이 그동안 얼마나 대충 일하고 있었는지 짐작되는 부분이에요. 어쨌든 서류는 접수했으니 가족은 경찰이 뭐라도 해줄 거라 생각했고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다 수사가 시작되지 않으니까 진정서를 접수했던 거고요. 박 씨의 어머니가 제출한 진정서를 보면 통화 내역을 조사하고 누가 전화했는지 그날 알려달라는 내용이 적혀 있거든요. 그런데 경찰은 이 통화 내역을 조회하지 않았어요. 실종자를 찾는 수사의 기초 과정이고 자기들이 받아들인 진정서 내용 중 일부인데 안 했다는 겁니다. 경찰은 시신이 발견된 2000년 6월부터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했고 이때 통신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사건은 1999년에 일어났으니까 이때의 내역이 필요한데요. 문제는 이 당시 통신기록보관법이 만들어지기 전입니다. 조회하는데 불편함이 너무 많았거든요. 지금은 휴대폰 맨 앞자리가 다 010으로 통합되어 있죠. 예전에는 앞자리 종류가 5개나 됐습니다. 이 통신사들마다 보관기간이 다 달라요. 정보를 받으려면 영장도 필요하거든요. 그런 데다가 해당 통신사 사용자의 기록만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016 사용자가 019 사용자에게 전화를 걸 때 016 통신사에서는 전화를 건 이력은 남아요. 하지만 어느 번호에 걸었는지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발신자 추적 서비스도 없을 때였습니다. 그래도 조회하는 방법은 있는데 또 영장이 필요한 거죠. 박 씨는 018을 사용했습니다. 여기는 다행히 12개월간 내역을 보관하는 통신사거든요. 사건 시작부터 8개월이 지났지만 다행히 기록은 있었습니다. 문제는 상대방의 통신사를 찾아야 한다는 거죠. 통화 시간만 일치하면 찾을 수는 있는 겁니다. 018 사용자 중에는 박 씨에게 전화를 건 기록이 없었어요. 다른 곳은 다 3개월이 이미 지나서 폐기됐고 KT가 그나마 12개월간 보관하니까 여기서밖에 확인이 불가능하죠. 하지만 KT 사용자 중에서도 박 씨에게 전화를 건 사람은 없었습니다. 10월 9일의 통화 기록을 보면 오후 12시 이후 통화 기록은 없거든요. 다른 통신사 번호로 걸었다는 거죠. 011, 016, 017, 019 중 하나인데 통신 기록을 조회해야 할 시점에서는 이미 통신사들이 내역을 폐기하는 3개월이 지난 시점이라 더 이상의 추적이 불가능하죠. 가족이 진정서를 내고 수사를 시작한 11월 26일만 해도요. 모든 통신사 기록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사를 늦게 시작하면서 결정적일지도 모르는 단서 확보의 기회를 내다버린 거죠. 너무 궁금하죠? 왜 통신 내역 확인을 이렇게나 늦게 했냐는 거예요. 이 기초적인 걸. 알고 보니까 이게 이유는 있었어요. 남편의 진술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아내인 박 씨를 좋아한다고 소문이 난 화물기사 탁 씨는 저녁 7시 10분에서 30분 사이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만났는데 남편이 이 과정을 사무실에서 다 목격했다는 거죠. 그럼 탁 씨는 왜 박 씨에게 전화를 걸었던 걸까요? 탁 씨가 보험 고객입니다. 박 씨에게 보험을 들었는데 보험 증권을 받지 못했대요. 그래서 이거를 빨리 전달해 달라 이렇게 하려고 남편에게 전화를 물어봤고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박 씨에게 전화를 걸어서 남편 사무실에서 같이 만나서 증권을 전해준 거죠. 이 사이에 남편이 다 목격을 했다는 겁니다. 남편은 그 당시 아내와도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가출한 것 같다는 진술도 했습니다. 경찰이요. 근데 남편의 진술을 그대로 다 믿고 통신수사를 안 한 거예요. 가출이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탁 씨와 박 씨가 만난 걸 사실이라고 그대로 믿은 건데 경찰의 잘못은 여기서 남편의 말을 그대로 다 믿었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증거가 될 만한 모든 거는 자료화했어야 된다는 거죠. 남편의 말이 거짓이든 사실이든 상관없이 통신사 가서 확인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뽑아뒀어야 했다는 거예요. 남편의 사무실은 집에서 5분 거리예요. 가깝습니다. 그런데 인적이 드물고 어두운 곳이에요. 목격자가 생기기 어려운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CCTV도 없어요. 그래서 행적을 추적할 수도 없었죠. 그렇다면 화물기사인 탁 씨는 어떤 진술을 했을까요? 탁 씨가 전화를 건 건 사실이라고 합니다. 남편의 회사에서 박 씨에게 증권을 받았고 자기는 따로 친구에게 받을 돈도 있어서 친구를 만나러 갔지만 만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시간 뒤인 10시쯤 다시 이 남편 사무실 돌아왔는데 박 씨 남편이 자고 있었대요. 그래서 자기도 옆에서 잠을 잤다고 합니다. 이제부터 중요한데요. 앞에서 수사가 늦어졌고 기본적인 통신 내역도 늦게 확인은 했지만 정황상 그래도 탁 씨는 유력 용의자입니다. 탁 씨의 진술, 그날의 진술을 증명할 수 있냐는 건데요. 몰라요. 이 사람은 결국 용의선상에서 제외됐는데 이유를 알 수 없어요, 이제는. 그날 경찰이 탁 씨의 진술을 어떻게 확인했는지 기록이 남아있질 않다는 겁니다. 탁 씨는 박 씨의 보험 고객인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친분은 없고 남편하고만 친하게 지내는 사이라고 말했었거든요. 몰라요, 거짓말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이대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죠. 사건을 다시 처음부터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부분이 정확하지가 않아요. 박정자 씨는 그날 정말 탁 씨의 전화를 받고 나갔냐는 겁니다. 탁 씨는 7시 10분에서 30분 사이에 전화했다고 진술했어요. 하지만 증명할 수는 없는 진술이고 딸은 7시 30분쯤 엄마가 전화를 받은 뒤 나갔다고 했거든요. 그럼 두 사람의 진술은 대강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탁 씨가 전화한 건 사실에 가까워 보이지만 딸이 목격한 전화가 정말 탁 씨냐는 건 확인해 봐야 돼요. 그 전에 딸이 모르는 전화가 왔었다면 사건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이 가정대로 사실 딸이 목격한 전화는 탁 씨가 아니라 제3의 인물일 경우 박 씨가 이 제3의 인물을 만나러 가는 중 탁 씨에게도 전화가 와서 남편 사무실에 들려 증권을 줬을 가능성과 탁 씨의 연락을 받고 나가던 중 제3의 인물에게 전화가 온 겁니다. 그래서 갈 곳이 더 생긴 이런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제3의 인물은 없는가? 이걸 분명히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 당시에. 남편 때도 그랬고 경찰 수사가 주변인 증언에 지나친 의존을 보이고 있거든요. 경찰은 목격자 그리고 주변인의 진술을 함부로 믿으면 안 됩니다. 참고사항이라 해야 되죠. 가족을 의심해봐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이 수사 원칙이에요. 참고사항으로만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참고사항에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 그걸 증거화해야 되는 거죠. 목격자는 자신들만의 입장이나 이해관계 때문에 진술력이 떨어지거나 신빙성이 부족하고 거짓말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신빙성이 있어 보여도 반드시 이게 사실인지 확인해봐야 돼요.
늦게라도 확인할 수 있으면 다행이죠, 차라리.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는 경찰의 통신 내역 조회가 늦어지면서 기록을 영원히 확인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용의자가 없는지도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시신 발견 후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가면서 용의선상에 오른 또 다른 인물이 있었어요. 남편인 한 씨였습니다. 사실 박정자 씨는 남편 만나기 전에 미혼모였거든요. 당시 사회 분위기상 미혼모에 대한 인식은 지금보다 더 안 좋을 때였습니다. 딸을 키우려면 아빠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에 한 씨를 만나 결혼했던 거예요. 박 씨가 생활력이 강한 사람이죠. 그런데 한 씨는 경제적인 면에서 무능력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문제로 부부싸움이 많았고 실종 직전에는 한 씨가 아내를 폭행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이혼을 생각할 만큼 사이가 나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데다가 남편은 실종 전 박 씨의 이름으로 여러 개의 보험을 들어놨었어요. 시신으로 발견되니까 남편은 보험금 타러 다니기 바빴다는 주변인들 진술도 있었습니다. 수령자가 딸 이름으로 돼 있었거든요. 그러자 딸을 일일이 보험회사로 데리고 다니면서 서명을 시켜요. 그러면서 결국 보험금을 타냈습니다. 아내 사망 직후 이런 행동을 했으니까 남편을 용의자로 보기엔 충분하죠. 하지만 경찰은 뚜렷한 증거나 살해의 단서를 찾지는 못했고 범죄 전문가들도 남편의 계획된 범행이라기엔 너무 우발적이라는 겁니다. 허술한 부분도 많고요. 그래서 행동은 수상했지만 범인이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분석했어요. 보험금을 노린 범죄였으면 남편 입장에서 아내의 사망이 빨리 드러나길 바랄 겁니다. 실종도 5년이 넘으면 법적으로는 사망이 인정돼요. 하지만 당장 돈이 급해서 저지른 범죄인데 5년이나 기다리려고 하지는 못할 겁니다. 박씨 시신이 도로변 수풀가에서 발견됐죠. 매장된 것도 아니고 유기된 시신이에요. 소지품 중에 신분증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범인이 피해자의 신원을 숨기는데 큰 노력을 하지 않았거든요. 이런 점에서 남편을 용의자로 볼 만한 정황도 생기지만 살해 의도를 가진 범인들은 보통 흉기로 예기를 선택하거든요. 찌르는 무기라는 거죠. 하지만 이 사건은 둔기예요. 때리는 무기라 계획 범죄라고 보기에는 거리가 좀 있어 보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남편인 한 씨에게 그날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되죠. 하지만 한 씨도 이미 사망한 뒤였습니다. 결국 이 사건에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 유력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이 사건은 2016년에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도 방송이 나간 적이 있어요. 박 씨와 연관돼 있을 만한 화물 기사를 중심적으로 취재했었는데 대부분의 기사들은 사망한 뒤였습니다. 그래서 다 확인은 못했지만 중요한 제보 하나는 확보했거든요. 아직 살아있는 기사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 중 하나는 강 씨라는 사람입니다. 박정자 씨와 아주 친한 사이였다는 거예요. 강 씨는 살아있었어요. 연락해봤고 인터뷰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인터뷰에서 굉장히 의심스러운 점들이 있었어요. 박정자 씨를 부를 때 성을 붙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정자라고만 불러요. 그러면서도 자기는 아무 관계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럼 성을 왜 떼냐는 거죠. 노래방도 가고 술도 마시는 사이였다고 설명하면서도 결국 마지막에는 또 아무 사이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모순되죠? 이미 박 씨 통화 기록에서 강 씨의 번호가 여러 번 확인도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아무 관계라고 하는 거는 거짓말입니다. 왜 이 거짓말을 하냐는 거예요. 박 씨가 실종 당시 자기는 동료 화물기사의 부탁으로 같이 다른 지역에 갔었다고 그래요. 그 부탁을 했던 기사 또 만나보니까 자기는 원래 혼자 다니면서 일하는 편이고 강 씨의 말은 사실 아니라고 했습니다. 배달받은 회사에도 확인을 해봤지만 강 씨가 같이 온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거든요. 강 씨가 하는 말은 전부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는 거죠. 강 씨는 박 씨의 장례식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인터뷰를 보면 사건에 대해서도 자기는 전혀 모른다 이렇게 말하지만 금팔찌가 그대로 있었고 신분증도 발견됐다는 경찰의 수사 상황을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당사자가 아니라면 오래 전 일일 경우 일부 기억은 부정확한 게 오히려 더 자연스러운데 이 사람은 아주 구체적으로 다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점이 강 씨를 더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강 씨는 자기가 한 번도 경찰 조사를 받은 적도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 당시 수사 자료는 누락된 부분이 많거든요. 그리고 강 씨에 대한 진술이나 어떤 기록도 경찰 기록에선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늦었지만 수사는 제대로 진행한 줄 알았는데 하나씩 따져보니까 기본적인 것도 확인하지 않았던 거예요. 강 씨의 혐의가 강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새로 발견되기도 했는데요. 과거에 지인과 사소한 말다툼으로 망치를 들어 폭행한 사실이 있었다는 거죠. 앞에서 박 씨 살해의 용의자를 추정할 때 우발적이고 면식관계의 사람이 용의자의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했는데 강 씨는 여기에 굉장히 부합하고 있습니다.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고요. 이 사건은 공소시효가 끝났어요. 영구 미제로 남았죠. 2000년 8월 1일 이전의 사건이라 태완이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래도. 2013년에 성폭력 특례법이 생겼거든요. 성폭력을 동반한 살인사건의 경우는 공소시효가 폐지되는 법안입니다. 만약 이 사건에서 성폭행을 증명할 수만 있다면 수사는 계속 될 거예요. 그러자니 이미 발견 당시 백골 상태였고 수사가 또 그 당시엔 워낙에 부실해가지고 이걸 증명하기는 좀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자료가 없어요. 차라리 처음부터 지금부터 그 당시 사건을 조사하는 게 더 정확할 수도 있습니다. 증명이 가능해서 수사가 다시 시작된다고 해도 여태까지 발견된 증거만으로는 역시 어려운 게 사실이기도 하죠. 아마 계속 미제로 남을 가능성이 너무 높은 사건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번 이야기는 1999년 10월 9일에 일어난 박정자 씨 살인사건 파일이었습니다.